네, 지난 시간까지 공판 절차의 준비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 지휘권 그리고 법정 경찰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 법정 경찰권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판정의 구성, 소송 지휘권, 법정 경찰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공판정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275조 1항을 먼저 보시면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판정에서 심리를 하는데 2244에 보시면 공판정에 어떻게 좌석이 배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275조 3항은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검사의 좌석과 왼쪽에 있습니다. 검사의 좌석 그리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좌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네, 증인의 좌석은 이렇게 법대의 정면에 위치해서 재판부를 마주보고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는 다시 지우고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는 이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이 피고인이 증인석으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증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공판정의 구성 모습입니다. 275조 3항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상적인 공판정의 좌석 배치였고요. 그 다음에 2245에 보시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9조 3항은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림을 하나 지워야 되겠네요. 그림이 중복이 돼서 요거는 지우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왼쪽에서 봤던 그림의 검사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석 사이 왼쪽에 이렇게 배심원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증인석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마주보고 배심원을 이렇게 마주보고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 나오는 배심원 국민 참여 재판이 아닌 통상의 재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국민 참여 재판의 법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눈여겨 봐두시면 그림 머릿속에 놔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재판의 모습,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표시도 좀 지워야 되겠지요. 이렇게 지우고서 다음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에는 이제 아래 글을 읽고 공판정 좌석 배치의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모델에서 판사, 검사, 피고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판정의 좌석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좌석을 대등하게 하느냐, 누구를 마주보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형사소송 구조에서 당사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판정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었는지는 상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 법정에 가서 볼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모의 재판 시간이라든지
실무 수습 등을 통해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의 출석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76조가 규정을 하고 있지요.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출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요. 281조에 보시면 피고인의 재정 의무와 법정 경찰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또 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2247과 2248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출석권도 있고 또 재정 의무도 있습니다. 출석할 권리와 더불어서 법정에 있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2249에 보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50에 그런 경우를 다 제가 거기 표시를 해놨지요.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또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 등등을 비롯해서 2250에 써놓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되니까요. 선택형 시험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이 아니라 단순 선택형을 출제하기 좋은 그런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공판 절차를 전반을 이해한 다음에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서 458조 규정이 있습니다. 458조 규정에 의하면 458조 2항에 의하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불복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놓고 계속해서 2회 불출석하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규정이 특히 많이 문제가 되어 왔었던 것 같고요. 365조 규정도 여러 번 논의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2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는 계속해서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참고표에 보시면 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그렇죠? 한번 나왔다가 한번 불출석했다가 또 출석했다가 불출석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불출석한 경우에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나오는 이 판례 내용은 연속해서 불출석한 것이 아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의 출석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선고된 2016도 210 판결을 보시면요. 형사소송 2251입니다. 이 형사소송법 370조, 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방 봤던 것처럼 365조가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된 상태였죠. 그래서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3회 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2회 연속해서 불출석해야 된다는 그런 법리가 문제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은 것이죠. 네.
그리고 2257에 보시면 그 밖에도 형법 9조 내지 11조의 규정, 형법 9조하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 또 심신장애인, 농아자 이런 조문인데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 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하거나 특별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실무상 그 예를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출석권도 있고 또 재정 의무도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고 한편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겠고 그 중에서 특히 365조에서 항소심에서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라는 것은 연속해서 불출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게 대법원의 법리라는 점 그리고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놓고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역시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가 규정이 있는데 그에 대해 약식명령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약식명령 파트에서 공부를 할 때 또다시 등장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변호인의 출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2258에 보시면요. 보통 일반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출석은 임의적이지만 변호인이 출석 안 해도 재판할 수 있지만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필요적 변호 사건인지는 그동안 계속 나왔지요.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이 필수적이 되겠지요. 그래서 282조에 보시면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것은 3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 필요적 곡선이라든지 재량 곡선, 또 청구에 의한 곡선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조문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다만 심리를 다 마치고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283조는 계속해서 282조 본문의 경우, 즉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출석과 관련해서 판례에서 문제됐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대법원 1995년에 선고된 9호도 1721 판결을 보시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그 적용 법조인 같은 법 3조 1항, 제2조 1항 지금은 그 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3조 1항과 2조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형법 257조 1항에 해당하는 그 당시 법령에 정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의 원심으로서도 370조에 따라서 1심에 관한 재판 절차가 준용이 돼서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선 변호인이 없는 사건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즉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되고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상소 이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소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역시 재판 상소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에 선고된 2011도 6325 판결을 보시면요. 6325 판결을 보시면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제1심 공판 절차가 그처럼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소송 행위가 무효고 판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것을 위해서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1심에서 만약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소송 행위를 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역시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 제2조 1항, 형법 257조 1항이 문제가 된 필요적 변호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새로 소송 절차를 해야 새로이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2268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역시 위법하게 된다는 그런 판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변호인의 출석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 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지요. 한편 91년도에 선고된 9.1도 865 판결은 밑에 이제 사건 내용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참고 표시하에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0에 보시면요. 이 사건이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하여도 필요적 변론 사건이긴 한데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해버리고 변호인마저 그에 동조해서 퇴정해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어서 수소법원으로서는 재판을 해야 되는 법원으로서는 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제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명을 보시면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가지고 당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크게 미국 문화원인가요? 미국 대사관인가요? 거기에 대학생들이 방화를 해서 큰 사회적으로 무리가 빚어졌던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른바 시국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재판을 거부하는 사태가 80년대 말 90년대까지도 종종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 재판 절차의 진행 내용은 참고 표시에 이렇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 한편 이에 관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할까요? 시국 사건이나 공안 사건마다 터져나오는 재판 거부 사태, 또 법정 소란 사태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공정하게 제자리에 서서 양심과 불법, 법과 악법 사이를 분별하지 못했던 관료화된 사법의 자업자득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형사재판에 대한 불신, 민사재판도 그렇겠지만 시국사건, 공안사건에서 특히 재판에 대한 불신과 그런 소란 등이 다반사로 있었던 그런 아픈 과거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것도 역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호인의 출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다음에 검사의 출석으로 넘어가서 검사의 출석에 관해서 275조 2항은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사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고 해서 아까 그림을 조금 참조하시면 법대에 이렇게 판사석이 있고요. 그 밑에 법원 사무관과 직원, 속기사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이 왼쪽에 이렇게 검사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변호인과 피고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여기에 증인이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글로 좀 표시를 해보면 이게 지금 싱크 화면과 그림이 싱크가 안 돼서 좀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 강의쯤에 다음 말고 그 다음 강의부터는 줌 실시간 강의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재판장과 판사들이 앉는 자리, 합의보원 같은 경우 여기 판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앉겠죠. 그리고 여기에 검사가 앉는 자리, 변호인과 피고인이 앉는 자리, 또 여기 법원 사무관, 실무관,
속기사등이 앉는 자리, 여기가 증인이 앉는 자리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그 법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참여재판 같으면 여기에 배심원석, 그리고 이쪽으로 증인석이 옮겨가게 되겠지요. 이렇게 증인석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시 275조 2항을 보면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을 하고요. 278조에 보시면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검사의 출석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또 살펴보고요. 전문 심리위원회 참여에 관해서 보면 수사 단계에서는 전문 수사위원을 검찰에서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전문 심리위원을 또 선정해서 재판에 참여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문 심리위원을 출석시켜서 법정에, 공판정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279조의 2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판정의 구성, 특히 법원의 법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배심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판정을 구성하게 되는지 위치 같은 것도 같이 살펴봤고, 검사나 변호인의 출석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공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법원의 소송 지휘권,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 279조에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공판기일의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지휘의 내용을 보면 앞서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인정신문을 하는 것, 또 증인신문 순서를 변경하는 것, 불필요한 변론을 제한하는 것, 성명권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재판장이 행하는 소송지휘권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의 선임이라든지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는 제가 왼쪽에 써놓은 것처럼 28조에 있지요. 특별대리인의 선을 선임하는 경우, 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 저희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었는데 그걸 허가하는 것도 소송지휘권의 예가 되겠고요. 공판 절차를 정지시킨다든지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를 한다든지, 이건 이제 공판 절차의 특징으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재판장이 아닌 법원이 행하는 소송지휘권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본 것은 재판장, 그러니까 2275에서 본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관한 얘기고, 2276에서 보는 것은 법원, 재판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의로 하게 되는 소송지휘권의 예가 되겠습니다. 299조에서는 이제 소송지휘권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275에 보시면 불필요한 변론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변론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한편 형사소송 규칙 제141조는 성명권 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어떤 주장인지 그것을 밝히라고 하는 성명을 구하거나 그에 대해 어떤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이렇게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명권, 입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2항은 합의부원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고하고
그런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고요. 한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같은 당사자들은 재판장에 대해서 그와 같은 성명을 해달라라고 발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문, 질문을 해달라고 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겠지요. 그런 신청권이 되겠지요. 네, 특별히 민사소송과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279에 보시면 304조에서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해가지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지위로서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결정을 해줘야 되죠.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규칙에서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재판장의 소송 지위에 대한 이의를 하려면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2280에서 보시면 법원의 소송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403조 1항에 말한 판결 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결 전에 지금 내리는 여러 결정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항고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403조에 규정되어 있는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여태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종합적으로는 재판 파트에 가서 역시 항고 부분을 공부하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공정한 재판이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소송 지휘권에 대해서 살펴봤고, 끝으로 법정 경찰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경찰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질서 유지하는 것이 이제 법정 경찰권의 내용인데요. 그와 같은 법정의 질서 유지는 누가 하느냐? 네, 재판장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법원조직법 58조 1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58조 2항은 계속해서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 금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원조직법 60조 1항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은 국가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서 그 국가 경찰 공무원들을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경찰권이 필요한 경우 파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 또는 과태료에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6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 61조의 규정을 보면 감치 등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58조 2항의 명령 또는 59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라는 것은 형벌은 아니지요. 행정벌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체제로서 제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가 가능하고요. 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감치에 따르는 그런 처분들이 2호, 3호에 누가 집행하는지, 또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4항, 5항에 쭉 또 이제 4항까지 규정이 있고, 5항과 6항에서는 이제 그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로 하는지에 대해서 항고, 특별항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항고와 특별항고 부분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적인 규정들을 법원조직법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밖에 재판에 관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정 경찰권도 소송 지휘권과 더불어서 재판장이 행하는 대표적인 권리들 중에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네,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공판기일의 절차로 들어가서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강의는 특히 요번 주의 강의는 절차적인 부분들이라서 조문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무 수습이나 모의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형사소송의 모습을 또다시 경험하고 이 조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공판기일의 절차부터